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열대야도 없었던 지난밤이었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에는요, 이런 날씨와는 달리 치열하고 묵직한 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슈들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가요, 오늘 이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소개해드리죠. 자, 어제 있었던 가장 큰 뉴스라고 할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 사진과 함께 싣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국민의 숨소리 놓치지 않고 받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각오를 좀 밝힌 부분, 이 부분을 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있죠. 사진 아래쪽에 작은 제목 보겠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몸을 낮춘 윤 대통령, 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 분골쇄신 각오를 밝혔죠. 그리고 최근 파업 겨냥에 노사 불문하고 법과 원칙 일관되게 적용하겠다. 뭐 이런 의지도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어제가 취임 100일인데요. 북한이요. 쐈습니다. 뭔가를요. 담대한 구상 이틀 만에 북한 순항미사일 2발로 참모를 끼얹었다. 그러니까 뭔가 노림수가 있었겠죠. 일부러 쏜 것 같기도 하고요.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그리고 한미훈련 요 겨냥한 듯하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도발 강도를 더 높아질 듯하다. 북한의 담대한 구상 뭐 이렇게 이름 붙인 제안을 했는데 답변은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시죠. 한국산 전기차 미국에서 보조금 1,000만 원 못 받는다. 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전기차를 사게 되면 이게 친환경차로 간주가 돼서 정부에서 도움을 줍니다. 보조금을 주죠.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에서요, 법을 만들어서 이 보조금 우리나라 차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바이든 법안에 서명했는데 즉각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 법안 내용 중에 핵심은 이것입니다. 미국 내,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만든 전기차만 지급하겠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만드는 전기차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수출하는 거군요. 그럼 다 제외되는 겁니다. 자, 현대, 기아 5개 차종 혜택 끊겼다.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시죠. 이쪽 끝에 있습니다. 자, 지금 방한 중이죠. 빌 게이츠. 뭐라고 소개를 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전 창업자라고 할까요? 여기는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요, 기자간담회 어제 열었습니다. 그 전에는 국회 좀 다녀갔죠. 20년 내에 다음 팬데믹 가능성 50%나 있다. 그리고 한국은 국제 보건 강화에 더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빌 게이츠 이사장 이런 팬데믹, 이런 질병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쏟으면서 전 세계에 어떤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이슈들도 역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슈들의 의미 그리고 뉴스의 배경 설명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4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54분. 시간을 쟀네요. 키워드입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그러니까 앞선 키워드 54분은 이 기자회견 진행 시간이 54분이었다.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발언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죠. 민심을 겸허히 받들 것이다. 인적 쇄신 고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대통령실부터 문제점을 짚어보는 중이다. 그동안 참모들이 대통령을 보좌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질문 참 많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한 의식이었을까요? 대통령실부터 뭔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교체든 보강이든.
자, 구체적인 반전 카드는 내놓지 않다. 어제 이 회견을 놓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이 구체적인 답변은 없더라. 대부분의 질문에 원론적인 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뾰족하게 얘기한 바는 좀 잘 안 보였다. 뭐 이런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산업 구조가 변했다, 노동법도 바뀌어야 뭐 이런 내용.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내용도 좀 짧게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54분 동안요, 그에 앞서서 한 20분 정도는 모두 발언, 준비한 내용을 말했고요. 그 이후에 30여 분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핵심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습니다. 이 지지율 그 자체보다도 그런 여론 그 조사에서 나타난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 인사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뭐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좀 귀를 잡은 핵심적 내용 정리해 드렸는데요. 화면으로 좀 더 좀 정리해 드리죠.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게 이제 예고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런 정도의 질문이 나오고 이런 정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겠거니 이렇게 좀 기대한 바, 예상한 바들이 있었어요. 자, 그와 관련된 내용 좀 정리한 게 있습니다. 보시죠. 일단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굉장히 낮은데 어떤 대책은 있는가? 뭐 이겁니다. 질문 나왔어요. 근데 답변이 이렇습니다. 민심 겸허히 받들겠다. 저부터 분골쇄신. 뭐가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 이런 뜻이죠. 전반적으로요. 그리고요.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했다고 꼽히고 있죠. 인사 문제입니다. 역시 질문 나왔어요. 그런데요. 인사쇄신, 국명 전환이나 지지율 반등 등 정치적 목적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고민 중이다. 뭐 약간 분위기는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답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 내홍의 중심에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 관한 질문도 있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이렇습니다. 민생 매진하느라 다른 정치인 발언을 챙길 기회가 없었다. 이거는 답변을 피한 건가요? 아니면 신경을 안 쓴다는 의미일까요? 이 내용은요. 다음 이슈로 좀 자세히 더 짚어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일단 차치하고요. 그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출근길 문답 관련해서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말실수가 자꾸 나온다. 뭐 이런 맥락이죠. 계속할 것이다. 직무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계속한다. 이런 의지를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신문들이 뭐 다양한 평가를 했는데요. 앞선 뭐 기사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각오를 다졌다. 이 부분에 방점을 둔 반면 다음 기사 좀 보시죠. 한겨레 기사입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침에 매일경제 많이 보셨으면요. 짐작하실 거예요.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 신문은. 역시 뭐 약간 부정적인 내용 많이 담고 있죠. 지지율 하락 묻자 즉답을 회피했다. 보충 질의 없이 34분 만에 끝. 질의응답은 34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 받는 대통령 되겠다면서 54분 가운데 성과 나열에만 20분을 썼다. 짧은 회견, 부인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이런 건 질문도 안 나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꼬집고 있군요,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윤영걸 전 대표님. 네. 기자회견 어제 좀 챙겨 보셨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것, 듣고 싶은 것, 최근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얘기했으면 하는 것, 이런 거 다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해소가 좀 안 됐다고 보십니까?
뭐 어제 기자회견 저도 봤는데요. 예. 예, 겸허한 자세나 뭐 화려한 뭐 쇼식으로 보여주기식 안 하고 기자들하고 진지하게 질의응답하고 하는 자세는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예. 다만 이제 궁금해했던 거, 그걸 좀 속을 좀 확 좀 풀어주는 거, 이거는 좀 비켜가는 대답을 좀 많이 한 거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 그랬더니 뭐 청와대 대통령실부터 뭐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좀 너무 좀 한가한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바꿔야 되는 게 지금 너무 많잖아요. 예. 근데 그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절박함, 진정성 이게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예.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어제 뭐 분골 쇄신 2번 얘기했어요. 예. 분골 쇄신, 인사 쇄신. 예, 쇄신은 2번 얘기. 쇄자 한자는 다르죠. 분골 쇄신은 자기 그 뼈를 가루가 되게 하고 예. 몸을 부술 정도로 열심히 한다는 예. 거고 인사 쇄신은 이제 인사를 뭐 확실히 바꾼다는 거죠. 바꾼다는 예. 쇄신인데 두 개 다가 지금 분골 쇄신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골 쇄신 열심히 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지금은 황골탈태라는 말을 써야 될 때 아닌가 싶어요. 아. 황골탈태는 자기 뼈를 바꾸고 태를 꺼낸다는 거거든요. 자신부터 바꾸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의 가장 큰 저는 이유가 예.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아서 그렇다고 봐요. 황골탈태, 자기 혁신 이게 예. 없는 거예요. 1993년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선언하면서 마누라 빼놓고 다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는 윤 대통령이 어제 거기서 한 수 더 나가서 예. 나도 바꾸고 마누라부터 바꾸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저는 이혼한다 소리가 아니라 태도를 바꾸겠다는 태도 김건희 여사나 논문 표전이나 뭐 예. 사저 짓는 관저 짓는 거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런 말 이제 안 나오고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확실하게 난 통제하겠다. 예. 예, 이런 국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두루뭉실 좀 넘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지지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건 자기 관리가 좀 부족한 거다. 메시지 부족이다. 예. 인사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공정, 상식, 법치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역대 대통령보다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하는 거는 과거 대통령하고 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실망 그리고 팬덤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건데 저는 윤 대통령 집안 어른 중에 숙종 때 윤증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그분이 임금이 우의종 줬는데 거절하면서 3가지 요구가 안 들어줘서 나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조건이 안 맞아서. 네. 예. 그게 뭐냐면 반대파 등용 그리고 엉터리 공식 척결 예. 외척 배제 예. 3가지 했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 그거 3개만 지켜도 저는 된다고 봐요. 아. 네, 엉터리 공식 윤핵관 말 안 나오게 하고 예. 외척 배제 김건희 여사 말 안 나오게 하고 예. 반대파 중용 야당이나 이런 데서 좀 폭넓게 중도파에서 인사 문제네요. 거기도. 인사 문제 예. 그 조상 집에 윤증 명제라고 하는데 충남 논산에 종갓집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좀 배워요. 조상이가 했던 말에 길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윤 대통령 저는 어제 부드러운 태도, 겸손한 예. 태도 좋게는 봤습니다만은 그 치열한 그 절박함 이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밝힌 거는 알겠는데 뭔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한가한 정도의 반응으로 대처할 것인가? 뭔가 치열함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자, 김상일 평론가. 네. 최소한 사실은요, 국정 운영 상황도 그렇고요. 뭐 지지율이 말해주니까요. 그리고 집권 여당의 상황도요, 지금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제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이런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 표면 정도는 나올 수도 있었다. 이런 기대가 전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취지의 얘기는 잘 안 보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두 발언 중에서 그동안 100일 동안의 정부의 성과를 쭉 설명했거든요. 그중 하나가 네. 집값 잡기를 해결했다는 거였습니다. 언론들이 좀 주목 좀 했어요. 네. 그 대목에 대해서. 이 2가지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 기자 간담회라는 것은 일단은 하고 싶은 사람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듣는 사람도 고려해야 하는 건데 아, 듣는 사람의 고려가 없이 본인만 좀 많이 고려를 해서 자화자찬으로 많이 일관했다. 이런 부분이
국민이 느낄 때는 굉장히 갑갑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적해 주신 집값 문제는 뭐 서울대 이준구 교수가 잘 지적을 했듯이 기본적으로 지금 전세 대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전세 대란도 안 나고 이러니까 뭐 안정화했다 이런 식으로 예. 아전인수 해석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집값이 이미 고점에 올라갔고요. 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택 정책이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시기상의 어떤 그런 뭐랄까 그 시기가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그두 번째, 정책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뭔가 관망하고 이미 지켜보고 있다 이 그쵸, 뜻입니까? 고점에 올라갔고 예.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집을 이렇게 매입해서 차익을 얻기 위한 어떤 수단을 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것은 금리가 올라간 게 또 그러면 집값을 잡기 위해 이 정부가 올린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물가를 잡고 그다음에 그렇죠. 금리 물가입니다. 역전을 막기 위해서 예. 미국의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니까 외화 반출이 되는 걸 우려해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 정부가 집값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킨 것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것을 굳이 자화자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아전인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금 총평을 하자면 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국민의 숨소리까지 챙기겠다고 하고 민심을 예. 받들겠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기자 간담회부터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그냥 대단한 쓴소리 하셨어요 지금. 뭐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어제 기자회견은 왜 하신 거예요? 뭐 약간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요. 자, 요 내용을 곰곰이 듣고 계신 김병민 위원장께 좀 발언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평가하셨습니까 어제? 네, 당초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일단은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는 기자들과의 질답을 늘 오랜 기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늘 용산 1층에서 그 내용들에 대한 질답들이 오갔다라는 점들을 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막 두세 개씩 질문이 들어가죠. 그리고 답변도 나오고요. 전직 예. 대통령의 청와대 안에 있었던 상황이라면 100일, 취임 1주년 이런 오랜만에 있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 묻고 답하지 않게 되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 여기서 아쉽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이제 또 진행되게 되는 출근길에서의 문답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어제 취임 100일에 방점을 찍고 싶었던 부분들은 지난날에 기억해 보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국민께 전달되는 일들은 인사 논란 그리고 당에 대한 내홍 각종 문제 예. 이렇게 좀 자극적인 이슈들 중심으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예. 지난날 100일 동안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했는가 이 내용을 제대로 알릴 기회들이 없었을 그럼 겁니다. 대통령이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좀 느꼈다는 겁니까?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보이지는 않더라도 예. 이런 일들을 차분하게 수행해 왔고 야당은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하지만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전 정부와는 다르게 이런 방식으로 정권 교체를 원해서 찍어준 국민들께 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상히 안내하고 설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부동산 얘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부가 잘해서 부동산을 잡았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예. 부동산이 전체적인 기조 속에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요. 기자회견하기 바로 직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예. 아마 지난날 정부에서 26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마다 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집값이 올라가거나 예. 전세 대책을 발표하면 전세가 더 흔들리게 되는 상황들이 연출됐거든요. 엊그제 있었던 부동산 대책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내용들을 주기보다는 시장의 가격 안정 추세를 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안정적인 조치들의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무리 고금리의 안정화 추세를 예. 하더라도 재건축 싹 다 풀어주겠다. 정부가 더 핵심적인 정책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는 시장의 교란이 올 수 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을 안정적으로 가져왔고 앞으로도 지속할 거라고 하는 정부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생각하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일의 기자회견 하루의 회견으로 모든 것들을 예.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아쉽고 부족한 부분들은 추후에 진행되는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얼마든지 묻고 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장은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당시 윤석열 후보 옆에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보좌하고 도움을 주고 뭐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지 조금 어제 그 회견 모습에 대해서 약간 애정을 담아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잘 좀 봐주세요라는 취지의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요. 그리고요, 이 회견 끝난 뒤에 뭐 여야 통상 이제 평가를 담은 논평 내놓죠. 뭐 예상대로요. 뭐 여당에서는 뭐 이런 회견이 다시는 없다. 뭐 이런 반응이고요. 야당에서는 뭡니까 자화자찬만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건 뭐 예상대로 늘 그러듯이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죠. 이 기사의 내용이 아마 어제 회견을 본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야당 국정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거죠. 국정조사합시다. 자, 대상은요. 뭐 사적 채용 의혹 등등등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되는 내용들 다 한번 들여다봅시다. 국회에서 이걸 한 겁니다. 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 등 총 170여 명. 그러자 여당은 그야말로 정치 공세군요. 취임 100일 날 뭐 이렇게 또 반발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요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서요. 어제 뭐 국회 제출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무수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일할 대통령실 직원도 대통령과 그 부인 등의 사적인 관계가 작동해서 채용된 게 아니냐 하는 사적 채용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고, 이 문제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국민들이 요구해 왔습니다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모아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제 민주당의 어떤 입장 반응이었습니다. 저렇게 나왔습니다. 자, 박찬 교수님. 어제 이제 회견 관련해서 뭐 세 분들 내용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박찬 교수님께서는 이제 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사실은 대통령 취임 뭐 100일 기자회견, 뭐 어떤 의미를 담은 기자회견, 뭐 날짜를 잡죠. 그거 치고는 굉장히 좀 소박했다. 그리고 어떤 형식보다는 뭔가 내용에 좀 치중하려는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전임인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어떤 기자회견 형식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축소됐다, 소박하다, 뭐 이런 평가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제 형식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 어떤 형식을 갖추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게 내용을 더 돋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내용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어제 보통 지난 전 정부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예. 문재인 전 대통령 100일 때 1시간 넘게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금보다 길었죠. 그렇죠. 그때 모두 발언은 6분 정도였습니다. 아, 그럼 1시간을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하기는 어제 상황보다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모두 발언에만 3분의 1이 걸렸습니다. 예. 그러면 근데 그 모두 발언의 내용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회견 100일을 갖다 100일에서 기대한 건 예. 아, 참 집권 초 힘들었다. 그래서 좀 쇄신하겠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각오를 좀 듣는 자리로 국민들은 아마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100일 동안 나 이렇게 일 열심히 했어. 20분 동안 성과를 쭉 나열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언론과 국민들이 못 알아주는 거야? 오히려 언론과 국민들한테 서운함을 표시한 거예요. 그럼 시간의 3분의 1을 거기다 썼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정부에서는 1시간 동안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답을 했는데 이번에는 반토막 났어요. 30분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발언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예. 질문을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발언이 있어요. 뭐. 그러면 본인이 모두 발언에서 예. 나 질문 받는 대통령 되겠다 그랬는데 질문 받는 시간을 갖다가 반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럼 차라리 말이나 막상 하지. 기자회견에서는 왜 충분한 질문을 받을 시간을 확보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그럼 말이나 하지 말던가. 질문 받는 대통령 되겠다 그래놓고는 질문 받는 시간을 반토막 내버리면
그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잖아요. 그럼 아까 김병민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매일 이른바 약식 회견,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질문 많이 받잖아요. 이렇게 또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거기 반론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질문 받으면은 적극적으로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얘기할 때마다 여론이 안 좋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요즘에는 그 출근길 문답에서 답을 본인이 먼저 할 얘기 하시고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는 경우도 원론적인 있어요. 답변만 하고 그냥 가시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왜 받습니까? 질문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거는 많이 듣고 바꿀 건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질문을 받겠다고 그랬는데 질문 받는 시간은 반토막 내고 그 듣기만 하고 안 바꾸면 질문 안 받는 막 못하죠. 들었는데 왜 안 바꿉니까? 예. 좀 그런 점에서 뭐 조금 더 쇄신 그다음에 변화 예.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일 수 있는 형식을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았느냐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한 기자가 12명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서너 명은 이제 외신 기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외교나 북한 상황 질문이 들어갔거든요. 국내 현안은 아니죠. 그렇다면은 10명이 안 되게 질문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요. 최근에 가장 핵심이었던 이른바 윤핵관 문제라든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이거 아예 질문이 안 나왔어요. 국민들이 좀 궁금한 부분은 아니었는가 싶은데 질문이 없었으니까 답도 없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 좀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자, 아침에 매일경제 두 번째 키워드 패러디입니다. 패러디라는 거는 어떤 한 인물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거를 비슷하게 따라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뭔가 비판 이런 게 섞여 들어가는 거죠. 그게 패러디죠. 근데 왜 패러디라는 키워드가 나왔을까요?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관련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 민생에 매진하느라 다른 정치인 발언 못 챙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리고 뭐 과거에도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논평해 본 적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거죠. 어떤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근데 요 내용이 알려진 뒤에 어제 오후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요. 대통령 회견 어떻게 보셨냐고 질문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당내 민주주의 고민이 많아서 대통령 말씀 제대로 못 챙겼다. 이거 따라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여기는 응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 발언, 대통령의 발언과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그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당원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들을 전부 다 챙겨보지 못하는 그런 좀 다소 불경스러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불경스럽다 이 표현 일부러 쓴 것 같죠 지금요? 김병민 위원장. 네. 이거 패러디 맞죠? 어떻게 보셨어요? 패러디라기보다는 조롱하고 희화화시켰다고 저는 희화합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기자회견부터 사실상 대통령을 타겟으로 삼고 이준석 전 대표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불만 예. 그리고 서운함 뭐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죠. 요즘에 대통령을 겨냥한 연타 뭐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본인이 직접 듣지도 않았던 이 XX 저 X라는 표현을 자기에게 했다라고 전원을 통해 들은 거를 기정사실인 양 확정짓고 대통령을 향해서 공세를 펼쳐가기도 합니다. 뉴스가 커지게 되니까
당연히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물었을 텐데 예. 여기 대통령이 만약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발언에 대응을 하거나 응수했다면 어제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 많은 뉴스들은 전부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 국면으로 뉴스가 도배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와의 얘기 뭐 앞으로도 꾸준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 이슈에 대해 끌려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있지 않았는가 싶고요. 그렇다면은 어제 그런 질문이 나왔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그걸 상세하게 입장 표명을 해 보는 거는 좋을 것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다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한다면 두 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끌어안으라. 예. 만약 그런 방식으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피력하거나 뭔가 만남을 시도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추가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는 언제 만날 거냐,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거냐가 연이어서 질문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예. 전 대표도 쉬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겠죠. 예. 만약 정반대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하거나 더 이상 뭐 당과 함께하기 어렵다는 등 뭔가 또 다른 방식의 언급을 하게 되는 순간 더 큰 내용에 빠질 수도 있겠죠. 발칵하겠죠. 그런 예, 경우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정제된 발언들을 쏟아냈고요. 저 내용 속에서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그동안 코멘트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예. 제가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같이 옆에 함께 대변인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특히 대통령이나 당 대표 등 가장 중량감 있고 의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예. 그 사람이 반응하고 대응해 주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께서 물었던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대선 때도 늘 들어왔지만 그런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따로 코멘트하거나 논평하지 않는다라고 늘 얘기를 해왔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있는 발언들이 예. 당과 나라, 국가를 위한 여러 가지 언급들과 제언들을 쏟아내기보다는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양두구유, 이 XX 저 X는 예. 누가 봐도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발언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조금 정제된 표현을 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미 위원장, 어제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언론 통해서 다 소개가 되고 이제 보도가 된 이후에 이제 정치권의 반응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럼 얼마 전에 내부 총질 문자는 뭡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챙겨봤다는 뜻 아닙니까? 관심이 많았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 텔레그램에 대한 사적 대화에 예. 대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당내 분위기가 꽤 묘하게 흘러갔던 적이 있습니다. 뭐 삼진아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있었던 검수완박에 대한 협상 논란, 예. 구급 공무원 발언에 대한 논란,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왔을 때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그때 이제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대정부 질문을 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사적인 대화들을 주고받았던 것 예. 같은데 이 내용을 끄집어다가 모든 것들을 공적화시켜서 얘기를 하게 되면 물론 이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에 적절성에 대한 논란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예. 생각하는데 그 내용 하나만을 가지고 이때와 지금이 다르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 전 대표 입장에서 EX 저 X 얘기가 나왔을 때 과거 안철수 전 대표한테 했던 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시종일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똑같은 입장입니다. 내로남불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있었던 중앙일보 기사를 보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사적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예. 쏟아내고 있는 이런 갈등들이 뉴스에 보도되는 게 적어도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 또 전체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뉴스들이라 이 내용을 더 이어가지 않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찬희 교수님, 뭐 김장희 평론가 두 분 다 손 드셨는데 먼저 박찬희 교수님, 뭐 두 가지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별로 챙겨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나는 뭐 정치인이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뭐라고 논평하지 않았어요. 이런 반응. 또 그 반응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는 약간 패러디를 하는 듯하면서 뭔가 김병민 위원장 평가로는 비꼬았다. 이거거든요. 지금 이 두 가지 어제 발언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아픈 지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아픈 지점, 각각의 아픈 지점이 있습니까? 그럼?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예. 정말로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반사화법이에요. 반사. 이준석 대표의 장점, 특기 중에 하나인데 예. 상대방이 한 단어라든지 말을 고스란히 비꼬아가지고 되돌리는 화법을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아.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예. 내용은 보이지가 않고 예. 듣는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그럼 어제 이 내용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정치인의 발언 하나하나 챙겨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이준석 대표의 이 패러디로 보이는 이 반응 윤석열 대통령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은 내용을 잘 전달하는 거거든요. 예. 본질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본질의 내용보다는 그 형식이 사람을 듣는 사람을 하여금 거부감을 가지게 만든다면 예. 대중 정치인으로서 그건 약점일 수밖에 없어요. 윤석 대표의 전 대표의 약점, 아픈 지점이 예. 어저께 또 한 번 드러난 거다. 아, 요걸로 보였다. 그 아픈 그렇죠. 지점, 약한 지점이 여기 또 왜 나타났다. 당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많은지를 단적으로 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대통령실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당내 내분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은 당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예. 그다음에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난 한 달 동안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실 참모들이 한 얘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렇죠. 한 얘기예요. 어제도 그 얘기 또 하셨어요. 예. 백일대견에서. 자, 그런데 국민들이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예.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다른 정치인의 그리고 당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거를 봤단 말이에요, 국민이. 예. 안 봤으면 나 그런 일 없어요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갑다 하고 뭐 의혹만 보내지 믿지를 않을 텐데 국민들이 눈으로 봤는데 예. 그걸 갖다가 나는 정치인들의 말에 뭐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대응하셨잖아요. 그것도 윤핵관한테. 아. 그럼 오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 사적인 대화로 보질 않는 거예요. 예. 대통령과 집권당 원내대표의 사적 대화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듣는다고 하셨는데 예. 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아니신가? 본인이 듣기 싫은 거는 좀 들을 기회 없었네요. 그러고 넘어가시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100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 아니냐.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픈 부분을 또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아픈 부분 또는 약간 취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부분 이걸 지적해 주셨는데 이 두 부분 같이 나왔어요 어제 이 두 지점이. 근데 이거는 국민 입장에서는 불행 아닙니까 지금요? 이런 상황이 자꾸 나타나는 거는요. 김성일 평론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국민 입장에서 불행이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질문을 단순하게 뭐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에 논평한다 이게 아니라 예.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 이걸 느낀다면 답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제 그거를 기자들이 한 질문의 취지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당의 엄청난 내용과 대통령과의 갈등 전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해법이 있으십니까? 뭐 이런 그리고 거였어요. 본인의 위치가 굉장히 책임 있는 위치잖아요. 예. 정치가 바로 가게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정치 자체가 여의도 자체가 바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그 피해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에게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의 국정 지지율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 예. 여기에 또 연동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책임 있게 정리를 해내셔야 되는 위치에 계신 분인데 이걸 단순히 이준석 대표에 대한 말에 대한 논평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억을 좀 돌려보면요. 과거 정부 때도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언젠가부턴가 국민들이 정치와 정치인을 걱정하고 있다. 근데 이게 보니까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 걱정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점점 깊어지고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국민의 불행입니다. 지금. 관련 기사 좀 있는데 이어가 보죠. 이준석 뭐 관련 질문 뭐 아까 그 기사인데 그 내용과 쭉 이어집니다. 지금 이 기사들도요. 여당 내용 속 식지 않는 존재감 때릴수록 커지는 이준석.
그러니까 이게 이 기사가 나온 취지는 그거예요.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인데요. 광복절 당시에 광복절이면요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 굉장히 주목받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을 해요. 그 메시지 국내만 아니라. 근데 그날 윤석 대표가 언론 통해서 이런 내용과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묻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죠 오전에. 근데 오후에 윤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 심의를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또 소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가린다는 거죠 지금. 때릴수록 커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싸움이 전직 여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싸움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윤석열 대표님.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부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 부담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직접적인 뭐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국정의 동반자 여당이긴 하지만 여당에 무슨 감투를 쓰거나 뭐 옛날처럼 뭐 당 총재라거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언론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싸움 구경하고 불구경입니다. 거의 뭐 생중계를 하다시피 하니까 저렇게 분란이 저렇게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저는 저런 모습은 참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네, 이걸? 방법이 없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또 올라요. RN 리서치 보니까 왜 오르냐? 예. 잘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예. 대통령을 너무 외곽에서 저렇게 이준석 전 대표가 그 계속 공격이 되니까 60대 이상 그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이 윤 대통령이 집결해요 지금. 그거 뭡니까? 측은해서 모이는 겁니까? 그럼?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또 젊은 20대 30대는 동병상련에다가 그 카타르시스를 이준석을 통해서 또 느끼고 있어요. 거기서 또 지지율이 뭉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쫙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네요. 그렇죠. 저렇게 싸우는데도 지지율은 높은데 예. 저런 문제는 일시적으로 계속 갈 수는 지지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 조치를 당해서 저는 제명, 출당이라든지 추가 징계를 상황을 봐서 기소나 여부에 따라서 예.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 아니면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고용을 하든지 출당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판을 내야 된다. 이도저도 아니다 지금.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 또 하나는 저는 조기 전대 반대했거든요. 예. 정기국회 열리는데 무슨 전당대회에서 차기 총선 앞두고 예. 공천 줄서기 하냐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조기 전대 해야 된다고 봐요. 빨리 이거 불 꺼야지. 계속 불 언제까지 내년까지 계속 불 놔둘 겁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힘 중진들이 예. 불구경하듯이 뭐 자중자애하라 뭐 이런 말, 뭐 공자님 말 하지 말고 예. 너 잘못됐어 하고 따끔하게 혼내야 돼요. 요새 왜 심리치료사 오은영 교수 이런 그 선생님들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 예. 혼낼 때는 딱 혼내고 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죠. 예. 자중자애하라 이런 공자님 말씀만 하니까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예. 진짜 저는 당의 그 지엄함 그리고 대통령을 이준석의 저는 3대 실수가 예. 그 7억 약정서 선거 때 대선 때 가서 써준 거 그거 지금 그게 무마 의혹이죠. 그게 그렇죠. 이른바. 무마 의혹 예. 그 실수한 거고 또 가처분 소송 자기 대표가 자기 당에 대해서 소송한 거 잘못된 거로 보고 예. 또 하나 잘못된 거는 대통령을 대해서 직접 공격한 거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는 당에서 좀 중진들이 좀 구체적인 행동에 저는 옮겨야 된다 이렇게 봐요. 아주 복잡하네요 지금 이게. 근데 뭐 말씀대로 뭐 뾰족한 어떤 수는 없어 보인다 이겁니다. 다음 기사는요. 어제 가처분 신청 심의가 있었거든요. 뭐 그 내용을 좀 다루겠는데 소개만 드리죠. 이 얘기는 참 많이 다뤘습니다. 많은 언론들이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아직 몰라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이준석 비대위는 민주주의 훼손이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인용돼도 이준석 복귀 불가하다. 그러니까 뭐가 위급한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싸웠다는 거죠. 이 법정 안에서요. 원래 어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법원 쪽에서 입장을 좀 냈죠. 조금 더 필요하다 시간이. 신중하게 보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꼼수 방탄입니다. 말이 어렵네요. 방탄 앞에 또 꼼수가 붙었어요.
그냥 방탄, 바로 방탄이 아니라 꼼수를 거친 방탄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이 지도부가 결정을 하나 했죠. 그동안 참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재명 방탄용 논란에 민주당 기소된 당직 정지, 지금 규정이에요. 지금 당원 80조 이거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기소된 당직 정지였는데 이거를요. 예를 들어서 하급심,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뭐 이렇게 바꾸려고 했거든요. 좀 더 시간을 두는 쪽으로. 근데 이거 유지한다 그랬어요. 자, 비대위가 전날 전당준비위원회가 결정한 걸 뒤집은 거예요. 근데 당무위와 관련된 규정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요게 또 새로운 논란거리가 됐죠. 그럼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소되면은 당원권 정지된다. 이건 그대로 가는데 그 같은 조의 3항에 이런 내용이 원래 있었어요. 정치 탄압 등이 인정되면 윤리심판원이 징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정치 탄압이라고 보이면은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그거 없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치 탄압 등이 인정되면 당무위원회가 징계를 바꿀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당무위원회가.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뀐 거예요. 이거 내용을 충분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조직만 바뀐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요. 어제 이 결정 뒤에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는 그 당원 제80조의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80조 1항은 억울하게 정치 탄압이나 정치 보복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이런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당무위원회에서 이런 부당한 기소나 판결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오늘 절충안을 의결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대위원들이 워낙 다수가 반대하셔서 그 전준위 안을 통과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당원 당규 안과 전준위의 수정안을 절충한 안이 오늘 비대위에 통과한 안입니다. 자,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좀 더 소개해드리죠. 이제 당무위원회라는 게 그럼 당무위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구성되는가가 중요하겠죠. 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대표입니다. 그리고 당무위원으로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그러니까 최고위원하고 의장, 당대표니까 이번에 전당대, 민주당 전당대에서 뽑히는 지도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도당 위원장, 뭐 시도지사 등등등등등 이런 분들, 선출직으로 가신 분들 등등등이 포함돼서 한 70명으로 구성됩니다. 중요한 거는 최고위원 들어가고 의장이 당대표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야당 기소 시 당직 정지 유지, 당대표가 구제할 수 있게 꼼수 방탄이다. 당대표가 당무위원회 뭐 힘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당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비판이 있었는데 당무위가 구제할 수 있다. 그래서 셀프 구제 가능하다. 뭡니까? 그래서 꼼수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반면에 이 기사는 조금 다르게 보죠. 뭐 이재명 방탄 논란 당원 개정 접었지만 구제 조항 거쳐 절충을 했다. 여긴 절충했다 그러네요. 아까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절충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자, 평가 좀 해보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꼼수입니까? 절충입니까? 꼼수 중에 그런 꼼수가 없죠. 네, 조삼모사 있잖아요. 예. 네, 그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30조 1항에 기소되면은 정지했잖아요. 당무에서 정지. 예. 근데 그 3항에는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심판원이라는 게 결정을 하면 윤리심판원 결정하면은 그 조항을 안 받는다. 예. 그랬잖아요. 예. 그거를 살짝 당무위원회로 바꿨어요. 근데 윤리위원회는 9명 중에 외부 인사가 많고 당 대표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렇다면 약간 어떤 관리 내지 통제가 어려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당 대표가 마음대로 못 하는데 당무위원회는 당 대표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는 그 기소되더라도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IQ보다 더 중요한 게 JQ라고 잔머리 지수. 네. 국민들 그런 표현도 씁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저것 때문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재명 사당화 맞네. 국민의힘이 오르고 민주당이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데 민주당이 떨어져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잔머리 써서 살짝 우회로 옛날로 말하면 학교 다닐 때 왜 개구멍 있잖아요. 예. 개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던 방탄복 세 벌에다가 예. 이번에 입은 거는 방탄복 아닌 것처럼 해서 투명 망토를 또 하나 입은 거예요. 실제는 방탄이다. 방탄복이 4벌 입은 거예요. 이재명 의원이. 거기다가 또 지금 수사받는 국회의원이 한 20명 되니까 예. 어떻게 보면 저는 야합이라고 봅니다. 아주 질이 나쁜 거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그동안 일을 하시고 지금 이제 시사평론가 되신 김상일 평론가. 이거 윤영걸 전 대표님은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다고 평가를 하셨어요. 이거 꼼수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른 절충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은 당원을 유지한 거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80조 1항 이걸 유지했다. 그리고 이 당원이 유지된 과정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비대위 위원장이 이 안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유지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민심을 생각해서 민심을 반영해서 결정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뭔가 내부에 어떤 그런 과정이 작동을 한 거다 그렇죠. 이거는요. 이게 만약에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가지고 아. 만약에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예. 당연히 이거는 통과가 됐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는 결국은 민심을 가지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걸 충분히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심에서 이거를 당원을 바꿔가지고 민심에서 멀어지면 예. 이재명도 지킬 수 없고 권력도 지킬 수 없다. 예. 이것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무위에서 결정을 하면 이거와 다를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무위 아까 그 구성을 보여주셨지만 예. 다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민심을 무시하고 민심을 떠나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정치인이다.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그렇죠. 구성원은 정치인이다. 네. 근데 이제 윤리심판원의 장점은 또 있겠죠. 외부 인사들이 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을 추천해가지고 구성을 예. 하면 또 그렇게 안 돼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일반화 시켜가지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 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은 예. 당원을 유지하고로 유지했다. 결정한 것. 그것이 굉장히 건강한 정당의 집단지성이 작용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영걸 전 대표님 평가하고 사뭇 달라요. 윤 전 대표님은 꼼수 중에 이런 꼼수도 없다라는 평가인데 김상일 평론가는 내부 과정이 건강하게 작동을 한 결과다 이거는 이렇게 또 평가하셨어요. 자 이제 두 분 남으셨습니다. 박수환 교수님하고 김병민 위원장인데 각각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박수환 교수님. 뭐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당원 투표를 하고 있잖아요.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예.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기소 예정이라는 걸 모르는 당원이 있나요? 모르고 찍었다면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몰랐는데? 예. 근데 기소됐어? 그럼 당원 직무정지 해야지. 그럼 지금 이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하시는 민주당의 당원들, 권리당원들은 다 이게 언젠가 기소가 이루어질 거다. 이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다들? 온 국민들이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의원을 예. 기소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자, 알고 전당대회가 됐는데 75%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예. 4명 중에 3명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전당대회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거쳐서 뽑힌 당대표를 당원에 따라서 그러면 되자마자 직무정지 시킬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당원 당규도 지킬 수 있고 그러면서도 당원의 뜻도 지킬 수 있다면 예. 그거야말로 뭐 명분과 진리를 다 지킬 수 그럼 있는 절충안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불가피한 절충안을 고른 것이다. 지금 불가피하게. 김병민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옛말에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매 맞는 시기를 좀 늦춰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원 개정하면 워낙 후폭풍이 거세고 그리고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서 당내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고 싶으면 지금 정리해서 끝내면 되는데 워낙 반발이 거센 상황과 명분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꼼수를 만들었다 이런 평가 지배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고 저는 박상원 교수님은 확정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기소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이겠죠. 박찬원 교수님은 다 안다 그러는데 김병희 위원장은 아무도 모른다는 알 거래요. 수가 없는 지금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이재명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검찰이 어찌 기소를 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야당의 대선 주자였던 정치인을 무리하게 기소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예. 결국은 검찰에 대한 신뢰 불신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예. 아주 만약 기소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당이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기소는 됐지만 이재명 의원 당직은 그대로 유지시켜줘야지라고 당무위 결정을 내리는 그날 뉴스가 터져버릴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국민의힘이 워낙 내홍을 겪고 있는 상태여서 예. 사실 민주당이 조금 개면적인 일이지만 당원 개정해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민주당에게 큰 불편할 때는 아닐 텐데 나중에 정치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온갖 관심이 집중됐을 때 그 예. 같은 꼼수가 현실화된다라고 보게 되면 아마 그날쯤 왜 그때 당원 개정 안 했을까 이렇게 또 땅을 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김선희. 당이 다르니까 우리 김병희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힘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요. 그렇죠. 예. 그 흐름 속에서 이거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정치적으로 절차가 볼 때. 작동을 한 거다 그렇죠. 지금. 예. 근데 반면에 여당이나 지금 대통령실 쪽에서는 어떤 흐름, 권력, 힘의 흐름을 뒤집어 엎는 게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이제 패널분도 나오시면요. 어떤 특정 정당의 얘기를 하시다가 쭉 뭐가 진행해서 약간 이제 토론처럼 뜨거워지면 그쪽 정당 보세요. 한번. 거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갑니다. 분위기가요. 거기가 그거 말할 입장입니까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가 요새 좀 정치권에 있어요. 요즘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 자체가 국민의 불행입니다. 지금. 이게요. 전기차 비상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전기차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도 받고 있고 인기도 누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산업 입장에서는 이거 좀 잘 키워서 뭔가 우리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기사 보시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안을 하나를 서명했는데 바로 시행되는 거랍니다. 근데 법안 되면 원래 예고 좀 하지 않나요? 언제부터 시행된다고? 근데 즉각 시행이에요. 이건 또. 현대, 기아차 비상등.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비상등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미국 내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이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뭐 달러로 7,500달러. 요새 환율 따지면 한 1,000만 원쯤 돼요. 현지 생산한 물론 다른 나라 기업이지만 미국 내 생산하면은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전기차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다 미국이나 이런 데 해외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못 받는 거예요, 지원을. 지금까지는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기차에 다 해준 거니까. 근데 갑자기 끊기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 국산차들 앞세워서 미국 시장 점유율 2위로 올렸는데 하루아침에 보조금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는가? 방법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다는 걸 미국으로 가져가면 이 국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일자리 등등등.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게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서명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죠. And I'm about to sig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nto law, one of the most significant laws in our history. The bill I'm about to sign is not just about today, it's about tomorrow. It's about delivering progress and prosperity to American families. Here you go. It's now law.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기사가 있죠. 비슷합니다. 현대차, 우리나라 기업체들 날벼락이다. 미국 공장 3년 후 완공 때까지 보조금은 없다. 절벽이다. 그리고요, 내년부터는요, 무슨 배터리 관련 규제도 들어가요. 이것도
뭐 중국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취지는.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 이거. 아무튼 이런 상황.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이거 자유무역 협정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최애국 대우 위배 우려, 산업부 내주 업계와 긴급 간담회. 이거 WTO 제속감이다 이런 얘기가 국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미국이 무리수 쓰는 거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윤영걸 대표님, 이거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인플레 방지법을 바이든 대통령이 하면서 즉석에서 그냥 시행을 해버렸어요. 예. 한 자동차 한 대당 한 1,000만 원 주는 거를 당장에 안 준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전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현대 기아차가 한 9% 시장 점유율 차지하거든요. 예. 그게 앞으로 1,000만 원이라는 가격 경쟁력이 그럼 엄청난 없어진 거예요. 타격이죠. 미국 거보다 1,000만 원이 비싸지니까 거의 자동차 업계가 밥 먹는데 미국에서 숟가락 뺏는 거랑 비슷할 정도로 이제 거의 식사를 못할 지경에 뭐 이런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WTO하고 한미 FTA 거기에 제소하는 건데 WTO는 지금 유명무실하고 다자간으로 해서 뭐 언제 그렇죠. 세워라 내워라 될지 모르는데 뭐 한미 양국이 한미 FTA 최혜국 조항이 있거든요. 내국인하고 똑같이 해주는 조항. 여기 미국이 완전히 이걸 뒤집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뒤통수를 친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되는 게 이런 문제 아닌가. 이거 전화해야 됩니까? 이거 이거는? 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그 다른 거하고 한미 수화푸는 이런 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김상현 평론가,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뭐 그 말씀하신 대로 국가 간에 뭐 협상을 하는 게 뭐 가장 좋은 거고요. 예. 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국제기구에 하는 것이 세워라 내워라 하고 효율성이 없다면 예. 일단은 그 미국에 그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국내법의 부분을 찾아서 국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미국 효율적이지 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거 우리하고 그래서 미국이 자유무역 협정 맺고 있는데 그 협정 위반 아닙니까? 위반입니다. 위반인데 이거 대놓고 위반하는 겁니까, 그럼? 위반인데 미국은 뭐 그 예전에 그 무역법 슈퍼 예. 301조라고 해가지고 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그것을 그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시장에 진출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것을 그렇게 활용을 잘 그 대응해가지고 뭐 법적으로 문제 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잘 거죠. 못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EEJ라고 가장 좋은 거는 미국 내의 양심 내지는 미국 내의 절차를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기업 관행이나 이런 거에 좀 어긋난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 진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 소송 주체가 돼서 그리고 국가가 지원하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좀 해야겠는데요, 이거는요. 좀 통화 좀 합시다. 이 얘기 좀 해보죠. 이거 해야겠네요, 이거는요.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세하게? 자, 자동차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요. 뭐 이런 기사도 오늘 좀 눈길을 잡는데요. 미국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노린 틱톡 절도놀이가 확산된다. 김병규 위원장,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아 보이즈라고 얘기가 될 정도로 미국 내에서 기아 차량에 대한 절도를 챌린지처럼 하는 일이 확산돼 갖고 큰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청소년들일 거 아니에요? 청소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들이 절도 행각을 벌이면서 이 차량에 대한 그 과거에 있는 키로 시동을 걸게 되는 키박스를 뜯어내고 거기다 USB 등을 꽂아서 시동을 걸게 되는 대신 이 도난 절도 장치가 돼 있지 않는 기아 차량들만 골라서 이 같은 행각을 벌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차는 돼 있는데 여기만 안 돼 있는 걸 알고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알고선 이것들을 뭔가 도전하고 깨부수는 것처럼 챌린지를 하게 되니까 기아차를 갖고 있는 차주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 더 나아가서 기아차, 현대차가 갖고 있는 기업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서서 이제 핸들 잠금 장치라든지 도난 방지에 대한 것들을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가뜩이나 미국 내에서 어려운 상황에 이런 뉴스들까지 회자가 되면서 더 걱정이 커지게 되는데요. 범죄 행각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분명하게 엄단하고 이게 기업에 더 큰 피해로 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 기아차가 대상으로 지금 뭐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과거 차종인데
당시에는 지금도 이게 옵션이래요. 이런 도난 방지하는 걸. 근데 미국에서는 이걸 선택할 수 있어서 선택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벌어지고 있답니다. 참 이게 무슨 챌린지입니까 이게? 차 훔치는 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요. 자, 다음은 마지막 기사인데요. 우리나라 공무원 얘기가 좀 있어요. 이거 좀 다뤄보죠. 웬만해선 조기 퇴직을 막을 수 없다. MZ세대 공무원 붙잡는 정부. 5년차 미만 사표가 줄줄이. 그래서 이걸 잡으려고 한답니다. 근데 박찬 교수님. 근데 뭐 조직 문화 경직돼서 마음에 안 들고 월급도 별로다. 근데 이거 잡는다고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20대 청년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자기 시간이에요. 자기 시간과 자기 개발 투자 이런 건데 예. 공무원 사회에 딱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밥 먹듯이 야근이 있습니다. 야근. 사실상 거의 매일이라고 해도 될 그리고 정도로. 공무원 조직은 아무래도 민간 조직보다 좀 딱딱하다는 인식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비 온다, 눈 온다, 뭐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야근을 해야 바쁘죠. 됩니다. 일정 시간만 그것도 수당이 나오고 일정 시간 넘어가면 수당도 안 나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책임감은 큰데 예. 여기에 위계 질서마저 있는 그래서 윗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승진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 시간을 가져야 되는 청년들이 진짜 딱딱한 그리고 윗사람 눈치 보면서 야근해야 되는 옛날식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공무원 사회에 적응하는 게 예.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퇴사하는 20, 30대 청년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세상이 바뀌면요 조직이 맞춰가야 됩니다. 조직에 맞추라고 하는 세상 아닙니다 지금요. 바뀌어야지만 적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